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관사 다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시대.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밑에 지금 제가 이걸 표는 설명을 안 하거든요. PT로 안 띄울게요. 그냥 말로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개관사 밑에 보시면 구간별로 중요한 거 정리해놨지. 그래서 여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찍어드리고 갈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태조. 태조는 원래 통일기나 건국기 다음에 초기 국왕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업적은 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 줘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생안 정책입니다. 자, 민생안 정책의 가장 대표가 취민유도 그리고 흑창 두 개만 밑줄칠게요. 됐죠? 네. 자, 그리고 호족, 포섭. 그러니까 호족들이 사실 왕건을 밀어서 왕건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됐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공신들이 또다시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나도 제2의 궁예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왕조 건국하고 나면 그들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호족 통합 정책이 두 번째 정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북진 정책.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고 북진 정책하는 거. 이게 고려 태조 왕건의 3대 정책이에요. 됐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민생안정. 두 번째 뭐라고요? 호족 통합. 세 번째 뭐라고? 북진 정책. 끝. 됐죠? 자, 그런데 각각 한 번만 더 하면, 자, 민생안정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민유도 흑창 기억하시면 되는데, 취민유도라는 게 뭐냐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백성을 취함에 있어 정도가 있어야 한다야. 그러니까 세금 수치를 얼마 이상 하지 마라? 10분의 1 이상 하지 마라. 이게 취민유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흑창은 뭐냐면 빈민구제기구야. 그런데 이게 이름이 너무 세잖아. 그래서 나중에 성종이 이름을 이걸 뭐로 바꾸냐면 의창으로 바꿔요. 됐죠? 이건 언제냐면 성종 때야, 성종 때. 되시죠? 네, 시간선이 살아있어야 돼. 자, 그래서 농민 구율제도입니다. 춘대 추납.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통합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력한 호족과 혼인하는 거, 혼인정책. 자, 그리고 역분전. 역분전은 뭐냐면 토지 나눠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공에 따라서. 자, 그리고 사신간제도. 요게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신간제도는 다음번에 한번 심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신간제도는 뭐냐면 연대책임제도야.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해당이 되냐면 제가 혼자 입으로 할게요. 중앙의 고관 중에 예를 들어 제가 중추원의 예를 들어 추밀이야. 그래서 제가 삼품인데 그럼 제가 고관이잖아요. 그런데 제 고향이 전라도 나주야. 그러면 저를 전라도 나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거야. 일단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번에 심각하게 얘기할게요. 사신간제도가 어렵지 기인제도는 귀염둥이야. 그런데 대신에 이러면 틀리는 거야. 지방에 파견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지방에 파견 안 해. 중앙의 현직 고관이야. 그래서 출신 지역에 사신관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내 출신 지역의 일부 행정 업무에 내가 관여를 해. 그래서 향리 임명권도 갖는데 부호장 이하만 관여해요. 이것도 호장이라 그러면 또 틀려요. 됐죠? 그래서 부호장 이하. 그래서 만약에 전라도 나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잖아. 대표적으로 반란 사건 같은 거 그럼 연대 책임지는 거야. 나한테도 책임을 묻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사신간제도라 그래. 그 다음에 기인제도는 쉽습니다. 기인제도는 인질제도야. 그래서 통일신라의 상수리제도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호족들의 자제를 중앙에 머물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인질이 되는 거지. 됐죠? 끝.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내려와서, 자, 북진정책, 연호는 천수고요. 그 다음에 청천에서 영만까지 영토 확장했다. 자, 그래서 이거 영토 라인 변경은 항상 외우셔야 돼요. 오늘은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종은 광군사, 끝. 되셨죠? 이거 말고는 별게 없어요. 거란의 침입 대비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주현군의 모체가 돼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광종 완전 중요해요. 그 시험에 완전 잘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왕권 강화. 그리고 왕권 강화에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공신세력 숙청은 아까 다 얘기했고 중요한 건 노비안건법 과거제 실시야. 별표. 그래서 노비안건법은 뭐냐면 노비안건법만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정종이나 해종이 왜 공신의 틈바구니 속에서 죽어가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고려라는 왕조 개창 이후에 그러니까 공신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힘께나 쓴다는 호족 집에 가잖아.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노비의 숫자가 보통 3천에서 4천이야. 많게는 5천, 6천도 가. 다시. 3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집에 노비가 3명만 있어도 감동의 물결이겠지? 3명이 아니라 3천에서 4천이야. 야, 그럼 그 3천에서 4천 되고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어이
남자들 열애. 그런 다음에 남자들은 따로 빼요. 그래서 내가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군사 훈련을 시켜서 끌고 다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개인의 군대다 사병, 우리 집안의 군대다 가병,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힘께나 쓴다는 공신들이 3, 4명 정도 모이잖아? 그러면 금방 동원되는 군대 숫자가 1만 명 이상이야. 여러분, 제가 이거 1만 명을 왜 말씀드리냐면 원래 역사적으로 거사가 가능한 최소한의 숫자가 1만이야. 그러니까 이 공신들의 군사적 기반은 끊임없이 왕한테는 위협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니 어쩜 이렇게 노비들의 숫자가 많니? 왜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많냐면 후삼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혼란기가 만들어낸 기형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일반 양민인데, 일반 농민인데 예를 들어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어디를 떠나다가 이제 지방 세력가들 눈에 띄잖아요? 그럼 이제 못 보던데, 너 못 보던데? 야, 그린, 스탑.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저분이 저한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양민들을 불법적으로 그냥 다 노비를 만든 거야. 그래서 노비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비항건법이라는 건 뭐냐면 뭘 모의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노비 문서에 정식으로 기록된 노비를 제외하고서는 한 방에 다 풀어주는 거야. 자, 이걸 뭐라 그런다? 노비항건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광종이 이걸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께나 쓴다는 공신 집안에 가도 실제로 노비의 숫자가 100에서 200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인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공신들을 한 방에 날린 거야. 이게 뭐라고요? 노비항건법.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거제인데 그 과거제 위에 한번 써보실래요? 이 과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래 쌍기를 등용하는데 여러분 이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친구 중에 쌍기 있어? 제 친구 중에 최쌍기 뭐 이거 있어요? 이게 이름만 봐도 그렇죠? 이름만 봐도 짜장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후주에 사실은 학자인데 후주의 사신들이 올 때 쌍기가 같이 온 거야. 근데 광종이 쌍기를 딱 보고서는 딱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찍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꼬셔서 남겨서 귀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 쌍기가 원래 중국에서 과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관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광종이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최초로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을 뽑겠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경험자를 사실은 귀화시켜서 쌍기로 하여금 진행을 시켜요. 되셨죠? 네, 그래서 쌍기 위에 하나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제. 자, 과거제 언제라고요? 광종.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자성 과시에서 독자적 연호 있죠? 여러분, 연호는 시험에 대빵 잘 나와. 그래서 여러분, 연호는 뭐죠? 연호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해봅시다. 연호가 뭐야, 연호가? 해 카운팅이야. 됐죠? 올해 몇 년? 2016년? 17년?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앞에 원래 뭐라고 붙는 거죠? 앞에 뭐라고 붙는 거야? 서기잖아, 서기. 예? 서양의 기원이잖아. 원래 해외 카운팅은요, 예로부터 강대국이 잡으면 주변 국가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야. 오늘날 세계사를 누가 이끌어가? 유럽 애들과 미국 애들이 이끌어가잖아. 그래서 걔네들의 시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거로부터 2016년 지난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동아시아의 패자가 중국이니까 이 해외 카운팅을, 자, 기준을 누가 삼는 거야? 중국이 잡는 거죠? 그래서 중국 황제가, 쓰지 말자. 자, 그래서 중국 황제가 만약에 연호를 짜장. 그러면 짜장 1년, 짜장 2년, 짜장 3년, 짜장 4년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재수없어. 그래서 자꾸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막 개경에서도 불나고 막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세상이 짜장빛으로 자꾸 변해. 그러면, 이상한데? 그러면 연호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쓰지 말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탕슈. 그러면 탕슈 1년, 탕슈, 죄송해요. 제가 비유하는 게 늘 이래요. 자, 그래서 탕슈 1년, 탕슈 2년, 탕슈 3년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죠? 하는 나도 약간 부끄러워요. 자, 어쨌든 간에, 이해됐어요? 이게 뭐다? 연호야. 그러면 중국 황제가 이걸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국가 동아시아가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국의 연호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호를 발표했다. 이 말이 나오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대외적으로 중국과 대등,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야. 됐죠? 그리고 이 연호는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할 때 지금은 특강이니까 그런데 수업을 할 때 배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연호는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무조건 암기에 해당해. 단순 암기야.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광종 때 연호 뭐라고요? 광덕 준풍이에요. 됐죠? 외우기는 좋아요. 광종이니까 광덕 준풍이야. 되셨죠? 네, 그래서 광덕 준풍. 근데 제가 아까 뺀 거 중에 뭐가 있냐면 태조 왕건도 있었는데, 태조 왕건은 좀 전에 바로 위에 보면 보이지? 태조 왕건은 뭐야? 천수야. 됐죠? 그래서 근데 이게요, 원래 건국자가 쓰기에 되게 좋은 연호예요. 그래서 이왕조가 천년만년 계속 가라는 거야. 그래서 태조왕건은 연호가 뭐라고요? 천수야. 근데 요거 하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발해 편에서 발해 고왕, 대조영 할 때 배우거든? 그러면 발해는 연호가 뭐야? 발해 고왕은. 그러면 천통이야.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이 외우시죠. 발해는 뭐라고요? 천통. 고려, 태조는 뭐라고요? 천수. 되셨죠? 고려는 천수. 발해는 천통. 이 나라가 천년만년 계속 가라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천수, 천통. 됐죠? 근데 외우기는 좋아요. 자, 고려는 받침이 없지? 그래서 받침이 없어. 그 다음에 발에는 받침이 있잖아. 그래서 천통이야. 됐죠? 무슨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사실은 건국자도 아닌 주제에 연호로 쓴, 천자 연호로 쓴 게 한 번 딱 더 나와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이게 1135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야.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할 때 국호를 대위국, 연호를 천계라 그래요. 됐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야. 되셨죠? 그래서 천자 연호 중에 우리가 기억할 건 천수, 천통, 천계예요. 되시죠? 네.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호, 광덕준풍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후주의 제도로 관리의 복색, 유니폼 색깔을 맞춰요. 이게 자단비녹이야. 끝.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경종은 그의 아들인데 시정전식가. 이 경종은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전식가 만들고 죽어요. 끝.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경종의 아들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경종이 죽을 때 그의 아들이 송인데 송이 돌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 왕이 어릴 때 그 어린 왕이 오르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신, 그러니까 섭정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 경우에도 왕을 최소한 의자에는 앉혀놔야 돼.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런데 송은 당시에 이제 돌이 채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너무 어리지. 이건 의자에 앉혀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놔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섭정을 안 해요. 그래서 왕위가 어디로 가냐면 그의 삼촌이었던 치가 왕위에 올라요. 그 치가 바로 누구냐면 성종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 치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신라의 육두품 유학자들과 결탁을 해요. 원래는 왕위 계승권에 밀려 있었는데 너무나 왕이 되고 싶었던 치. 그러니까 이름부터 느낌이 오죠. 치. 그러니까 통치한 게 꾸민 사람이야. 그리고 왕위 계승권에 밀려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신라계는 광종 제위기를 거치면서 공포 체험을 한 거야. 이 신라계 육두품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실은 고려라는 나라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광종 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알게 된 거야.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저런 국왕 한 번만 더 등장하면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왕의 자의적 왕권 행사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신라계가 결탁이 이루어지고, 그 신라계가 세우는 국왕이 치. 바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송의 삼촌. 그러니까 광종의 사실은 조카죠. 광종의 조카로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6대 국왕 성종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 신라계의 가장 대표가 누구냐면 최승로예요. 그래서 최승로가 성종에게 뭘 제안하냐면 시무 28조를 제안하는 거야. 시무 28조는 뭐냐면 왕이 지켜야 될 28가지야. 그래서 특히 시무 28조는요, 참고로만 살짝 말씀드리면, 나중에 여기 혹시 7급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7급은요. 최승로의 시무 18조는 28개가 아니고 실제로 22개거든요. 왜냐하면 최승로의 시무 18조는 오직 사실은 열전 최승로 편에만 전해요. 근데 22개 항목을 전합니다. 22개 항목을 전하는데 이 22개 항목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7급이 좋아요. 그러니까 7급이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이게 9급에도 불똥이 많이 튀었어. 그래서 요즘 많이 나와.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럼 보세요. 자, 신라계 최승로가 얘기했던 이게 뭐라고요? 시무 28조. 왕이 지켜야 될 28가지야. 한 번만 더.
그럼 왕권 강화야, 왕권 제한이야? 왕권 제한이지. 왜냐하면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28가지의 근거에서 왕권을 행사하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교 정치의 실현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성종 이후에 유교 정치의 실현. 이게 대표가 최승로의 시무십팔조예요. 여기까지 된 거죠. 자, 그래서 성종편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중앙 경관직 정비가 시작되고요. 지방제도. 지방제도 중에는 특히 12목. 그러니까 고려 역사상 최초로 가장 중요한 12군데의 거점을 만들고 이 12목에다가 목사라고 하는 지방관을 최초로 파견하거든요. 이거 시험에 완전 잘 나와.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최초의 지방관 파견 고려시대 목사. 그거 누구라고요? 성종. 되셨죠? 자, 12목에 지방관 파견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창은 아까 흑창이 의창이 되는 거고요. 상평창은 뭐냐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늘상 창고를 평평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물가 조절이에요. 물가 조절. 되셨죠? 네. 그러니까 국가 창고를 평평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국가가 원래 이게 중국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건데요. 땅에서 나는 것들은 공급량에 대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선택 과목 중에 경제학이 있든가 또는 사회 과목이 있으신 분은 사회 경제 파트에서 배우죠.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풍이 들면 농민이 무조건 좋을 것 같지?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년이 들었는데 추수한다고 진짜 고생은 쇠가 빠지게 했는데 실제로 가격이 폭락해버릴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농산물이 올해 흉년이 들잖아요. 그럼 가격이 폭등해요. 그래서 이럴 때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해야 돼. 그래서 풍년이 됐을 때는 정부가 이걸 매입을 해서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흉년이 됐을 때는 매입했던 쌀을 시장에 풀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고를 늘 평평하게 맞춰. 그래서 물가조절기구. 이름이 뭐라고요? 상평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비안천법. 노비안천법은 아까 노비안검이 뭐라 그랬어요? 네, 불법적으로 노비된 사람 풀어준 거라 그랬죠? 그런데 성종은 귀족편이잖아. 그래서 성종이 어떻게 했냐면 불법적으로 풀어준 노비를 이번에 잡아다가 다시 귀족에다 집어 넣어준 거야. 황당하죠? 그래서 노비라는 신분으로 다시 천한 신분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최초의 화폐 건원중보. 그래서 화폐도 최초로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은 호화기 군주예요. 그래서 국자감이라고 하는 중앙교육기관 만듭니다. 국자감이 뭐냐면 오늘날 서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 때 태학, 통일신라 때 국학, 발해는 주자감, 그 다음에 고려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자감, 그 다음에 조선은 성균관. 나중에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기관 이름은 향교고요. 그 다음에 향교에다 경영사, 경영박사, 의학박사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때 거란의 1차 침입이야. 서희의 강동육주. 요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일단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초기공대의 업종 얘기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성종 다음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이제 옆 페이지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자, 본격적인 문벌기적 사회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국왕들이 각각 했던 거를 특별히 외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죠. 간단한 특징 얘기하면서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여기까지 외웠잖아.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기둥을 한번 세워볼게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제가 본반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 교재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여기에는 사실은 제가 말은 정치사라 그랬는데 정치사 내용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물론 경제사 내용은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결론만 보여드릴 건데 제 교재는 정치사 내용 안에다가 경제사회, 문화사를 이런 식으로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문제를 분류할 때 대부분 다 정치사로 분류됐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요즘에 문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사를 물어보면서 선지 중에 하나씩 묻어 들어오는 거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분류될 때는 문제 전체를 이제 어디론가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가 메인이니까 문제가 정치로 분류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문제 선지나 자료를 꼼꼼히 보면 그 안에 경제나 문화 파트 내용들이 조금씩 묻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국정교과서나 그 개정한국사 교과서를 보시면 얘들이 약간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재에다 어떻게 해놨냐면 아예 처음에 볼 때 묶어보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경제사회 문화를 자세히 설명은 안 하더라도 다 묶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웬만큼 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보고 그러면 여기가 공부가 되고 나면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져요. 됐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성종. 문물교사회 성립. 성종은 출제율이 굉장히 높고 성종에 대한 얘기는 방금 전에 말씀 다 드렸지. 그러니까 패스. 자, 두 번째 현종. 자, 그리고 문종, 숙종, 예종, 인종으로 가는데 현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중앙경관직의 완성이 문종이거든. 그런데 지방이 오히려 고려는 먼저야. 특이하죠. 그래서 그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자 5도 양계, 4도 오브 팔목. 기본 시스템을 누가 다 만든다? 현종이 다 만들어요. 되시죠? 네. 자, 그다음 문종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문종인데, 자 문종은 그 실제로 이제 문종이라는 사람이 보면 그 이게 고려 시대 가장 대표적인 양면성을 가진 시대다. 문종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문종기를 뭐라 그러냐면요. 고려 문화의 황금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가 가장 안정적으로 반짝반짝 빛났던 때를 언제라고 말하냐면 문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반짝반짝 빛났던 것만큼의 그림자가 있어. 그게 뭐냐면 문불귀족 사회의 심화야. 그러니까 사회 보수성의 심화죠. 그래서 요 두 측면을 다 갖고 있어요. 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종을 보면 제가 요거 시간 얹을 때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민족의 침입을 제가 얹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수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제가 끝없이 얘기하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저랑 이후에 안 만나도 상관없어.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여러분이 최소한 무슨 과목을 공부하는지는 알아야 돼. 이 과목은 시간의 과목이야. 그래서 시간이 죽으면 과목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시간 라인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나 대부분의 교재들도 고려시대 이민족의 침입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 이민족의 침입을 따로 챕터로 묶어놨어요. 근데 저는 교재를 서술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도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을 따로 안 빼요. 그냥 여기다 붙여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죽으면 그러니까 거란의 1차 침입이 성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거란의 1차 침입이니까 거란을 따로 외우시고 여제는 따로 외웠는데 언제가 먼저니 이게 어느 왕 때니 그러면 멍 하시면 꽝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시간선에다 제가 다 붙여볼게요.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할 건데 이게 문종도 한번 보세요. 여기만 비었죠. 그러니까 거란의 1차 침입이 성종이고요. 거란의 2차 침입, 3차 침입이 연달아 현종이에요. 그리고 문종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숙종, 예종이 이제 여진과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고 그 다음에 인종 때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금나라가 고려에게 4대를 요구한다고. 근데 당시의 집권 세력이었던 이자겸이 그걸 수용해요. 이러면서 국초부터 내려오던 북진 정책이 좌절되는 아주 치욕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잠시 후에 제가 할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디만 지금 뻥 뚫려 있어요? 어디만 되게 안정적이야? 문종이에요. 그래서 문종 때는 대내외적으로 고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경제력도 성장하고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야. 이게 언제라고요? 문종이야. 그러면 제가 문종 얘기하면서 그 이민족과의 항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성종기에 거란의 1차 침입인데 이 거란의 1차 침입 때가 이제 누구의 활약이냐면 서희예요. 서희. 그래서 서희의 강동육주야. 그 다음에 2차는 그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해서 이때는 양규가 활약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개경이 함락되는 시련을 겪어요. 개경이 함락되는 여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3차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강감찬.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위인전기 읽으면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강감찬, 그 강감찬. 그래서 강감찬의 구주대첩 또는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이 얘기잖아. 그러면 결론으로 바로 갈게요. 결론으로 바로 가면 그러면 1차, 2차, 3차 중에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니? 무조건 1차야. 무조건 1차.
그래서 일단 여러분 뭐부터 외우는 거냐면 제가 지금 계속 수업을 할 때 계속 제가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방에 다 외우기에 이게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순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뭐부터 외우는 거냐면 무조건 서희의 강동육주야. 이게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은 무조건 서희가 제일 많이 나와. 서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표상 같은 사람이야. 대한민국 외교관의 모델이야. 그래서 사실은 서희는 기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희의 강동육주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 서희의 강동육주가 오늘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건 사실은 저때 거란과 싸울 때 보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잖아. 그런데 서희가 사실은 성종때 사람이잖아요. 성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은 이제 고려사를 오늘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국왕들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얘기할게요. 근데 성종은 기본적으로 호학의 군주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휘는 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리고 원래 공부할 때는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터디하드 계속. 그래서 사실은 이 성종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헌해왕후. 그러니까 그 목종의 엄마인데요. 여동생이자 목종의 엄마야.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 목종의 엄마였던 헌해왕후는 그 성종의 바로 밑에 여동생인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 여러분 형제들 성격 다르지? 그렇지 않아? 동생 있어요? 동생이랑 성격 비슷해? 완전 달라. 내 동생이 맞나 싶어. 그렇잖아. 근데 대부분 집안들 보면 다 그래. 그래서 이 밑에 여동생은 또 완전 터프걸이야. 그래서 그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헌해왕후는 굉장히 그 명궁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말도 잘 타고 말 위에서도 활을 그렇게 잘 쐈대. 그러니까 둘이 어릴 때부터 안 맞아 또. 그래서 막 이제 맨날 이제 집에서 맨날 만나잖아. 막 오빠 막 작게 말해. 그래도 다 들려. 그래서 이제 맨날 둘이 그런 사이야. 그런데 이 성종이 왕이 오르고 나면 그 성종 굉장히 호학의 군주인데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거란이 사실 이제 송가의 관계, 이 실제로 이제 대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고려가 국초부터 사실은 거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거든요. 거란은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고려만 만나면 막 엄청 반가운 척도 하고 막 그래요. 막 고려야 이렇게 반가운 척하고 그러면 고려는 태도가 늘 똑같아요. 질이야. 그러고 가는 거야. 그 이제 관계 개선이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거란의 선택은 전쟁이야. 그래서 소손영이 사실은 4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요. 근데 이때 소손영이 성종 고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100만 대군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송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 거란에게 이제 거란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너희들은 원래 신라에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평양, 서경은 고구려의 땅이잖아. 근데 고구려의 땅은 우리 거란, 요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네 땅을 그 땅을 니네가 왜 갖고 있냐? 그러니까 서경 땅을 내어놓고 송과의 관계를 끊어라. 아니면 우리가 100만 대군인데 너희들의 땅을 내가 피로 물들이겠다. 그리고 이제 소순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종의 선택이 뭐였냐면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서경을 주겠다는 거야. 넘겨주겠다는 거야. 전쟁도 안 해보고. 그랬더니 이제 대신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성종이 이제 어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100만이래잖아. 피로 물들인대잖아. 줍시다. 근데 이제 그때 서희가 나섰는데 서희가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들이 100만이라고 하나? 100만일 수가 없다는 거야. 누가 중국을 제외하고 건방지게 100만이라는 숫자를 올려. 그래서 저들의 전략도 우리가 이제 전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상응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번만 싸우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성종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진짜 100만이면 피로 물들인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서희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저들이 서경을 달라 했는데 다음번에 개경을 달라 하면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그랬더니 개경은 어디야?
여기잖아. 우리 집이잖아. 개경은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한 번만 싸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성종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만이야. 그러고서는 서희를 중군사로 임명하고 군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나가서 싸우는데 서희가 일단 거란에 실제로 전력부터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들이 100만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고 실제로 30만에서 40만이야. 근데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원래 대군이 움직이면 군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규모 군대의 사실 원거리 원정은 되게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 보급로가 길어지고 보급 물품이 너무 많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항상 이동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서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거란의 보급부대에 특공대를 조직해서 거란의 보급부대를 먼저 후방을 공격한 거야. 그래서 군량미를 싹 다 불태운 거지. 그리고 저들이 장기전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소선영과 사실은 외교 담판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제 소선영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신라에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냐. 그런데 왜 서경 땅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고구려의 땅인데 이게 우리가 고구려의 땅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송나라의 관계를 당장 끊어라.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해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서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오해한 거라는 거지. 이름을 봐라.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그리고 그 다음 당신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근데 어찌 우리가 지금 서경을 갖고 있는 걸 신라 땅이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과거 문제를 얘기한다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구려 옛 땅이야말로 다 우리 땅이다. 그런데 과거 문제를 얘기해서 우리가 사실은 갈등을 빚을 생각이 없다. 근데 당신들이 우리를 신라에서 일어난 땅이니까 고구려 땅을 내놓으라는 건 당신들이 오해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들이 우리와 지금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당신들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당신들이 지금 오해하는 건 고려와 거란 사이에 누가 있냐면 사실은 여진족이 있다는 거지. 그게 여진족이 있으니까 당신과 우리들이 직접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소원해진 거지. 아니 우리가 국경만 맞닿는다면 아니 우리의 관계가 어찌 안 좋겠느냐. 그랬더니 소선영이 굉장히 귀염둥이야. 그래서 이 말을 다 이해한 거야. 그래서 소선이 뭐라 그랬냐면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의 뜻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군대가 잔뜩 있잖아요. 거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여진족을 우리가 다 몰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가 오해했던 게 있으니까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가 여기 있는 여진족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에 머무는 곳에 여진족을 다 쫓아내고 그게 뭐 싸우면서 애들 막 피 뚝뚝 흘리고 난리 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려한테 온 거지. 그리고 여진족한테 다 몰아냈으니까 이 땅을 이전에 우리가 오해했던 거에 대한 사과로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랬더니 이제 서희는 뭐 꼭 줄 필요는 없는데 근데 뭐 피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피는 괜찮아? 이 정도 피는 괜찮아. 뭐 되세요? 그리고 이제 주고 나 갈게. 그리고 간 거야. 됐죠? 이게 뭐냐면 거란의 1차 침입이에요. 그래서 서희는 대한민국 외교관의 표상 같은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이 중요한 업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델처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를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한 번 사실은 만주족의 그러니까 여진족의 후예였던 만주족이 1116년 누르하치라고 하는 부족장 등장 이후에 금나라의 후예다 해서 후금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돼요. 그리고 나면 그의 8번째 아들. 이거 이방원보다 더 심하지. 이방원은 5째잖아. 홍타이즈는 8번째 아들이야. 그래서 위에 형들이 7을 다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가 바로 태종이에요. 그러면서 국호를 청으로 바꿔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누르하치와 홍타이즈는 전혀 다른 캐릭터야. 그래서 조선에 대한 시각이 완전 달라. 홍타이즈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대륙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선은 결코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들의 태도를 명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명에게 하던 4대를 풀고 우리 청에게 4대 예를 갖추어라. 그리고 이제 홍타이지 바로 청태종이 조선에게 4대를 요구해요. 그런데 조선에 당시 이제 정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주전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져. 이거 바로 다음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여러분 주전론이 맞아요? 주화론이 맞아요? 주화론이 뭐야? 지금은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눈앞의 굴욕을 좀 참고 이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주전론은 뭐야? 저들의 요구가 여기서 끝나겠느냐. 그래서 끝까지 결상전해야 된다. 이게 주전론이야.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주전이 맞아요? 주화가 맞아요? 주전이 맞아? 주화가 맞아?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대국이 되지 않는 한 사실은 이 모순은 계속 남을 거예요. 주화냐 주전이냐 상황에 우리는 끝없이 놓일 거고,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다를 것 같아? 미국은 이미 꺾였잖아. 미국이 꺾인 건 전 세계가 다 알아. 그쵸?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뜨고 있죠. 무서운 속도로 뜨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돼. 여러분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주전은요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다음 시간에 뒤에 가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주전은 나쁜 놈들이야. 왜 나쁜 놈들이냐면, 주전으로 만약에 국론이 정해졌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상황에 대비해야 되잖아. 그런데 다음 시간에 제가 호란 얘기 살짝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1592년 임진왜란은 7년짜리 전쟁이야. 7년. 그런데 병자호란은 전쟁이 1년을 안 가요. 의병도 거의 없어요. 병자호란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끝난 거야. 아니 무슨 놈의 주전을 한다 그래 놓고 전쟁이 그렇게 끝나.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이들이 말했지만 그냥 정치적인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이건 그냥 정쟁에 불과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담보로 그냥 정쟁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쁜 자들이지. 그게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대비되는 얘기죠. 서인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들이 돼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들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익의 방향으로 거란을 끌고 갔던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서희가 시험에 무조건 잘 나와요. 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인데,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실제로 이제 목종을, 이게 사건이 강조의 정변이거든요. 이건 다음번에 얘기할게요.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왕위에 올리는데, 거란은 이제 좀 열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려와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충분히 나름 노력도 했잖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전쟁도 해서 강동 육주도 막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려를 만나면 또 엄청 반감을 표시하는 거야. 막 고려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고려 태도는 똑같아. 질이야. 그러고 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이제 고려에게 여러 가지 관계에서,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선물 사줄 때 현금으로 사줘. 아세요? 특히 비싼 거 사줘.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카드값 나오면 돌아와줘. 그렇지 않나?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야. 카드값 계속 나와. 그래서 좀 쫀쫀하긴 한데, 그래서 계속 생각한 거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헤어진 여자한테 간 거야. 그래서 얘기한 거죠. 인간적으로 30만 원 이상 선물은 돌려주라.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빈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시 말해봐. 이해돼요? 인간적으로 강동 육주는 너무나 전략적 요충지야. 그걸 왜 줬어? 미쳤어. 반갑게 인사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인간적으로 강동 육주는 돌려주라. 그때는 고려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해돼요? 다시 한 번 말해봐. 그러고서는 이제 거란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현종 때. 그런데 이 2차 침입 때는요, 개경이 함락되는 시련을 겪어요. 그래서 현종이 국왕에 오르자마자 전라도 나주로 피난 가는 시련을 겪은 거야. 그런데 전라도 나주에 가서 진짜 현종이 죽을 뻔한 거야. 근데 어이없게도 거란한테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전라도 나주의 지방간들한테 죽을 뻔한 거야. 그러니까 개경이 함락되고 급하게 호위무사들 일부만 데리고 그 전라도로 피난을 내려간 거예요, 현종이. 근데 거기에 이제 지방간들, 거기도 지방간이 있을 거 아니야. 검문검사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1년 애들이 막 잔뜩 내려왔잖아.
그 검은 검색에 걸리니까 이제 뭐 그 집안가 야 누구냐 막 개 섞어라 뭐 이렇게만 한 거지. 그랬더니 국왕에 또 호위무사가 가만히 있었겠어? 그렇잖아요. 뭐 무함하다 이거 누구냐 이랬을 거 아니야. 주상저당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집안관이 아우 이렇게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된 거야. 야 나옥항상제야. 야 빨리 잡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소수인데 야 이 무예가 장난이 아니야. 못 잡은 거야. 그 소수 애들을. 그러고 나서 파별마가 도착한 거야. 개경이 함락되고 급히 국왕이 나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지. 곧 도착할 거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먼저 만났잖아. 그 내가 막 뭐라 그랬더라? 나옥항상제라 그랬는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물이 수 있는 선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전라도 지방관들이 그냥 현종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소 담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현종이 실제로 거란한테 죽을 뻔한 게 아니고요. 전라도 나중에 내려가서 지방관들한테 죽을 뻔한 거야. 그리고 현종이 이 고려의 지방 시스템들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얘들이 지방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칼을 갈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올라오면 니들부터 작사를 낸다야. 그리고 이제 현종이 올라와서 사실은 이제 끝까지 양규가 항전하면서 결국 물러나거든요. 이들이 개경은 함락시켰지만 현종을 잡는 데는 실패한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고 나면 지방 시스템 정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거란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3차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대패를 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는 고려, 송, 그 다음에 거란 사이에 평화 관계가 유지돼요.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은 공격은 못하죠. 되셨죠? 이렇게 거란의 1차, 2차, 3차에 대한 말씀까지 드렸어요.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일단 서희의 강동육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라고요? 1차 침입은 성종. 2차, 3차는 언제라고요? 현종. 그리고 요 2차 때 개경함락 있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교롭게 있잖아. 고려 때는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 이민족이 개경에 다다라는 거 있잖아요. 개경이 침략받는 게 공교롭게 다 2차야. 그러니까 개경 함락이 거란의 2차거든? 뒤에 가서 할 건데 그러면 몽골의 침입 때도 개경으로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게 언제냐면 2차야. 왜냐면 강화 천도하고 나면 개경으로 또 들이닥치거든. 그래서 개경이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강화 천도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홍건적의 1차 침입, 2차 침입을 하거든요. 이게 공민왕 때인데 이 공민왕의 개혁이 왜 중간에 한번 중단되냐면 홍건적이 2차 침입 때문이에요. 그래서 홍건적이 2차 침입 때 보면 개경이 또 함락돼. 됐죠? 그래서 공교롭게 이게 다 2차야. 되시죠? 네, 이렇게 자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거란의 1차, 2차, 3차 현종에 대한 얘기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종입니다. 자, 문종 가면 문종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문불기족 사회의 심화. 이 문불기족 사회의 심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자연과 최충이야. 그러니까 고려사 문종편을 보면은요, 원래 역사 저술 중에 기전체사서라 그래서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따로 정리하는 역사서술 방법, 인물 중심의 역사서술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역사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선 정사체라 그러는데 그래서 고려사 문종 열전편을 보면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두 명이에요. 이자연과 최충. 그래서 이 문벌귀족 사회의 심화는 바로 이자연과 최충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됐어요? 자, 첫 번째 이자연 해볼게요. 자, 이자연은 경원이 씨. 이자연의 등장 이후에 경원이 씨는 80년간 고려 최고 가문이 되거든요. 이 경원이 씨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딸 낳는 재주가 있어. 그래서 여기 딸이 있는데 이자연은 이 딸을 문종에게 3번이나 시집을 보내요. 한 여자가 3번 시집 간 게 아니라 딸 셋이 다 문종의 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자연의 딸도 참 대단한 운명이죠.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나서 남편을 평생을 공유하고 같이 있네. 자, 이 중첩된 혼인의 대표야. 그래서 경원이 씨, 이자연. 두 번째 최충이에요. 자, 최충은 당대 최고의 학자야. 그래서 별명이 해동공자입니다. 나중에 문화편에서 또 따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최충은 학자로서 사실은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공거라고 하는 벼슬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지공거라는 게 뭐냐면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나중에 할게요. 지공거라고 하는 벼슬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위원장의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보다 파워가 훨씬 세요. 왜 그러냐면 문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채점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거기다가 뭐도 있냐면 실제로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특정 공무원들을 뽑았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직원고다. 그럼 거의 이 사람들 내가 뽑은 거지.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학자로서 직원고를 굉장히 오래 하다가 문종 때는 그러니까 최고의 간직까지 올라요. 그래서 1인 지하 만인지상, 그러니까 재상, 문화, 그러니까 중소문화성의 문화 시중까지 올라요. 그래서 최고의 간직까지 오르지. 그러고 나면 이제 은퇴해요. 그러니까 정말 평생을 사실은 성공 가도를 달려온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인생을 정리하겠다. 나이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은퇴해서 고향에 내려온 거야. 그냥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 일하다가 쉬면 좋잖아. 근데 그게 일하다 쉬어야 좋지. 계속 쉬면 재미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쉬니까 좀 재미없겠죠. 근데 동네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래서 최충이 뭐라 그러냐면 어이 젊은이 나 좀 봐. 혹시 공부할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항공부 가르치는데. 그래서 와서 공부 한번 해볼까? 그러고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네에다가 조그만한 사설 학원을 하나 열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은 지금 자네가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과목별로 출제 경영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시험에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출제 경영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최충이죠. 왜냐하면 평생을 이거 한 사람인데. 그래서 출제 경영과 그다음에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점수를 잘 맞는지 다 잘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9개의 전문 강좌로 나누어서 가르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려 과거 식년시 기준으로 해서 7회 연속 전국 수석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우연이 아니지.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를 준비하려면 준비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어? 전부 여기 와야겠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막 최충 그래서 막 전타임 마감되고 막 영상반 열고 난리가 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박이 터진 거야. 자, 그리고 나면 학원이 잘 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똑같은 학원들 12개가 개경해서 성행해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학이 위축돼. 그런데 결론 갈게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은 다 문화사 내용이야. 그래서 정치 파트를 보면 이 내용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문종기로 묶어놔야 되는 거야. 전 보세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잘 봐요. 여러분, 사교육의 융성은 무조건 기득권 세력의 심화야. 사회 보수성의 심화야. 되세요?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오늘날 서울 강남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할 때 그 상징이 뭐야? 무조건 대치동 사교육이야. 그래서 대치동 사교육은 불패인 거야. 왜냐하면 기득권의 상징이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집에서 혼자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스터디 아트 이걸로 안 된다니까. 이렇게 전문 강좌를 통해서 따로 그 시험에 딱 타깃을 맞춰서 준비하는 친구들을 못 이겨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교육은 죽고 기득권 세력은 강화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자연과 최충이 뭐의 상징이라고? 문벌기적 사회 심화의 상징이야. 된 거죠? 두 번째, 중앙경관지가 완성 무조건 문종이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설명은 안 할게요. 세 번째는요,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최종판이 있지?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최종판은 다문종이야. 그래서 전시가가 그 원형 역분전부터 시작해서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경정전시가, 이게 마지막 다시 바꿀 경자거든요. 그 전시가의 최종판 언제야? 문종이야. 고음전시가 언제야? 문종이야. 그 다음에 녹봉제라는 건 뭐냐면 관리들한테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보너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문종이고, 전품제라는 게 뭐냐면 자, 토지에 세금을 걷되 땅의 비옥도가 다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1품, 2품, 3품 상중 하루 나누어서 세액을 달리해요. 모르셔도 돼요.
다음번에 하시죠. 오늘은 경제사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 토지의 등급을 나누고 세액 걷는 거 토지 얘기잖아. 그다음에 다펌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량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소득을 파악해서 올해 자연재해가 컸어. 손실률이 컸어. 그러면 세액을 감면해 주는 거야. 이걸 다펌 손실법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전부 토지와 관련된 거지? 좀 보세요. 어이. 아직 경제 안 했으니까 나중에 경제할 때 그냥 알아두세요. 만약에 고려에 토지제도와 관련된 뭔가가 나왔는데 어느 구간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그냥 무조건 문종하면 10번 중에 8번은 맞아. 이해됐어요? 별로야? 9번에서 하나 물러났네? 아니야.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문종이에요. 됐죠? 네, 요 정도까지만 하시자. 그래서 문종은 꼭지가 3개야. 첫 번째 뭐라고? 문부조사회 심화. 두 번째 뭐야? 중앙경관직의 완성. 세 번째 뭐야? 토지제도의 완성. 되시죠? 네.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숙종인데요. 이 숙종은, 숙종이 무서운 캐릭터죠. 그래서, 숙종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누구랑 같은 사람이냐면, 조선의 세조, 수양대군이랑 똑같은 캐릭터야.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신라에서 배우는 헌덕왕. 이게 셋이 똑같은 캐릭터야. 무서운 삼촌. 그러니까, 헌덕왕이 자신의 조카였던 애장왕을 쫓아내고, 잔인하게 제거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잖아. 그 다음, 여기도 똑같아요. 세조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11살이잖아. 여기는 숙종은 자신의 조카가 8살이야. 그래서 8살이었던 헌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잔탈한. 그러니까 조선의 세조, 딱 수양대군과 똑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문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문종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문종의 원래 첫째 아들이 순종인데, 이거 다음번에 한번 얘기할게요. 편하게 보세요. 뭐 이런 건 뭐 안 외워도 돼.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이름 한번 봐봐. 아빠한테 진짜 순종했겠지?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울어요. 막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고 9개월 만에 따라 죽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선종이에요. 그래서 선종이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이제 선종이 정치를 하는데 선종은 뭐 정상적으로 정치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선종이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헌종이 왕위에 오르는 거야. 그런데 숙종이 문종의 셋째 아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 무서운 삼촌 숙종이 헌종 꼬라지를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조카 몰아내고 왕위를 잔탈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숙종이야. 그래서 요 문종의 네 아들이 다 유명해. 그리고 문종의 넷째 아들은 근데 왕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색깔만 구별해 볼게요. 왕이 아니고 속세를 아예 떠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야. 그런데 시험에는 의천이 제일 많이 나와. 됐죠? 완전 중요한데 나중에 불교편에 가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 숙종 시기에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이 활약을 하는데요. 숙종 시대를 대표하는 아까 문종 시기를 대표하는 2명 얘기했잖아. 자, 숙종 시기를 대표하는 그러면 의천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 동생이야. 됐죠? 그래서 국정사 참고를 하고 천태종 창시해서 교선 통합,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을 통합시키려고 했다. 이 얘기는 불교 얘기는 시작하는 순간 심각해지거든요. 불교는 따로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서 올게요. 일단 패스. 자, 그 다음 화폐. 여러분 이거 시험 잘 나와. 올해도 나왔잖아. 저 좀 보세요.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그냥 요 느낌 하나만 가지고 가도 돼. 됐죠? 근데 숙종이 2명이거든. 이게 고려에도 있고 뒤에 가면 조선에도 있어요. 그런데 두 숙종의 공통분모가 화폐야. 그래서 고려 숙종은 아직 고려가 화폐를 사용할 능력이 안 되거든. 여러분, 화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뭐지? 교환의 편리함이죠. 처음 들어 이런 얘기? 교환의 편리함이잖아. 여러분 쌀자루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동물 끌고 다니면서 쇼핑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쌀자루 퍼주고 다시 퍼받고 막 재밌을 것 같아? 익사이팅 할 것 같아? 그래서 화폐는 교환의 편리함이잖아요. 화폐도 귀찮아서 플라스틱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것도 귀찮아서 몸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이미 기술력은 돼 있지만 이건 국가가 완전 개인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거부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오고 있는 거지. 기술력은 되는데. 어쨌건 화폐의 가장 기본은 뭐야? 편리함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환의 편리함이잖아. 교환할 일이 없으면 화폐가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화폐 발행에 대한 시도는 있었는데 다 실패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열심히 그 집착을 보인 사람이 숙종이야. 그래서 화폐 발행 대빵만이에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특히 나중에 고액의 화폐.
이게 은이거든요. 은. 그래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고액권이야. 고액권. 됐죠? 그래서 은으로 만든 은전, 은병까지 만드는데 민간에서는 이걸 활구라고 불렀어요. 되시죠? 그래서 화폐 발행 열심히 했는데 자, 화폐 발행은 안 됩니다. 유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환할 일이 없으니까 화폐 쓸 일이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유통이 실패. 그러면 조선 숙종은 뭐냐? 조선 숙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화폐가 전국으로 유통되는 게 언제냐면 조선 후기거든요. 그러면 조선 후기 전국 유통을 확정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숙종이에요. 조선의 숙종. 그래서 조선의 숙종이 상평통보를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평통보를 처음 만든 건 조선의 인조야. 그 앞에서 만들었는데 숙종 때가 되면 숙종이 법화로 지정을 하고 전국 유통을 확정시켜요. 그게 조선의 숙종이야. 그래서 고려 숙종, 조선 숙종 전부 뭘 좋아한다? 화폐. 끝. 자, 그 다음 예종 갑니다. 여러분 예종은요, 이런 묘 아무나 못 받아요. 그래서 저 예는 2호의 병영공. 다음에 제가 제도사 할 때 요거 한번 할게요. 자, 당나라 육전조직 2호의 병영공. 2호의 병영공. 이 예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문과 문화, 의례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저런 묘를 달았다는 건 뭐냐면 이 시기에 문화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종 때는 테마가 뭐냐면 문종 이후에 문벌귀족 사회가 심화되면서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그러면서 사학이 너무 융성하고 관학이 완전 죽거든요. 그래서 예종이 어떻게 하냐면 세계 관학 진흥책을 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그대로 바꾸면 공교육 정상화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걸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 봐봐. 저희 전문 강좌로 가르치네. 우리도 그렇게 하자. 똑같이 따라하긴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간단하게 끝내준다. 그래서 7제야. 되셨죠? 자, 그리고 양현고. 얘가 제일 센 건데 얘보다 센 거 없죠. 이게 뭐냐면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얘보다 센 거 있나? 똘똘한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학비 면제해주고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고. 이러면 인재목이 제일 좋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양현고입니다. 장학재단. 자, 그 다음에 처인각과 보문각. 이건 도서관이에요. 연구기관.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인종. 인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의 표출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두 번이 터지는데 한 번이 이자겸의 난, 또 한 번이 묘청의 서영천도 운동이야. 그런데 이 이자겸은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이자연의 손자예요. 손자. 그래서 사실은 이 이자겸의 난은 시험에 나올 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자. 오늘 이 얘기만 할게요. 사건의 배경이나 경과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결론으로 바로 갈게요. 이자겸의 난은 시험에 나올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의 난을 찍어서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항상 이자겸의 난은 나오면 시험에 출제가 되면 무조건 무슨 얘기냐면 문벌귀족 사회가 올 때까지 왔다는 거야.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곧 끝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자겸이야. 됐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이자겸이 이제 권력을 잡고 나면, 보세요. 그, 금나라가 아까 제가 4대 요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수용하면서 고구려계가, 그러니까 성종 이후에 신라계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문종 때가 되면 신라계가 고려를 거의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던 고구려계가 사실은 묘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경천도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예로부터 사실 우리 섬기고 우리를 따라다녔던 똘마니, 그 말갈, 그 여진을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국가적으로 얼마나 패배의식이 강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계가 이건 개경에 있는 중앙 문벌귀족들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들이 명분을 얻어요. 되셨죠? 그래서 고구려의 집단적 반발이 있는데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야. 됐죠? 네.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시험에 나올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무조건 단제 신채호랑 연결해서 나오는 거야. 나중에 제가 근연사 파트에 가면 말씀드릴 건데 근현대사에 배감 박은식과 단제 신채호는 무조건 한 문제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그 충격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박은식과 신채호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한 두 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면 특히 단지 신채호의 1923년 조선혁명선언 같은 거 요즘에 그냥 아예 대놓고 매년 내잖아. 그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박은식과 신채호를 빼면요,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말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단재 신채호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되셨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붙여서 내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말씀 다 드렸고,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요것만 좀 연결해 볼게요. 자, 아까 거란 얘기는 했고요. 여진, 금, 요 얘기만 좀 마무리하면 얘는 이제 요 정도만 일단 하시죠. 12세기 초가 되면 이제 여진족이 굉장히 강성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완예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되고 나면 고려와 여진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여진과의 항쟁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윤관이야, 윤관. 이게 윤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제가 주의사항 하나 잡아드릴게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있어. 윤관이 장수인데 숙종 시기에 여진족이랑 한번 붙었거든? 그런데 아주 박살이 난 거야. 그런데 윤관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지휘관으로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전술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군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수종이, 근데 수종이 안 그래도 이 당시에 좀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었거든. 그 윤관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기병인데 우리는 다 땅개들이라는 거야. 보병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병을 상대로 해서 여진을 우리가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기병 잡는 부대, 말 타고 싸우는 애들을 잡는 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윤관이 숙종에게 건의해서 만들어지는 특수부대가 별무반이에요. 이 별무반은 뭐냐면 기병 잡는 부대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자꾸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별무반을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 교재에다 다 써놨죠. 별무반을 만들었는데 이 별무반을 데리고 실제로 여진을 정복하는 건 예종 때야. 이게 왜 그러냐면 별무반이 편성되는 그 시기에 숙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미 숙종에 이게 당시에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별무반을 끌고 여진족을 토벌하고 여진족의 근거지에다가 동북 구성을 쌓거든요. 물론 이걸 1년 만에 돌려주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북 구성을 쌓는 건 예종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숙종, 예종 사라졌어요. 자, 저 무슨 뭐가 나타났던 거지 방금. 자, 어쨌건 그래서 숙종, 예종, 윤관, 윤관 요거 헷갈리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맨날 시험에 낸다고. 됐죠?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물귀족 시대, 자, 특징까지 말씀 다 드렸네요. 자,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밑에 표는요, 똑같은 얘기야. 조금 내가 자세히 했거든요. 읽어보세요. 자, 똑같은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무신정권으로 가겠습니다. 무신정권. 자, 무신정권 갈게요. 요 무신정권 간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대모황제기랑 조금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쉬었다 돌아올게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집권자 얘기만 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요것만 일단 하시죠. 자,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 무신정권. 어떻게 된다고요? 정경이 채채. 정경이 채채. 되시죠? 네.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상황을 한 번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 고려 국악 많이 했어. 그죠?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현종, 문종, 그리고 문종의 셋째 아들이 숙종. 숙종의 아들이 예종. 근데 예종이 정치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경원이 씨를 비롯한 문불귀족들을 측근 세력을 키워서 적당히 잘 견제를 해. 밸런스를 잘 잡는다고. 그런데 문제는 예종이 갑자기 죽은 거야. 그러면서 그의 아들
14살의 구가 급하게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가 바로 인종이야. 그리고 인종 시기에 인종의 외할아버지였던 이자겸의 권력을 잡고 여러 가지 모순이 터지는데 이게 문보기서의 모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자겸은 아니었고, 그리고 연달아 터지는 사건이 고구려계의 반발, 묘청의 서영천도 운동이야. 그러니까 문보기적 사회의 모순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국왕이 인종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인종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말씀드릴 이 사람이 의종이야. 의종. 그런데 여기다 쓸까? 이 인종의 아들이 의종인데요. 이 의종은 기본적으로 왕의 자질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왕이 갖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사치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잔인한 게 훨씬 나아. 왕이 사치스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이 궁핍해져요. 백성이 다 굶어 죽어가. 그런데 의종은 너무나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비슷한 캐릭터로 연산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향락 정치를 해요. 향락 정치. 이러면서 국정이 고갈되는 거야. 실제로 의종은 이게 인종의 큰아들이거든요. 근데 인종이 이렇게 보니까 야, 너는 진짜 아닌 거야. 내가 봐도 내 아들이지만. 그래서 세자를 폐위시키려고 했었어요. 세자 자리를 박탈하려고 했었는데 조정 대신들이 그래도 이게 좀 아직은 어려서 그렇다. 좀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인종이 한 번 참았던 거야. 근데 한 번 참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이 죽어. 그래서 사실은 의종이 왕이 올라요. 그러고 나면 향락 정치를 하면서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로 국정이 고갈되냐면 군인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은 군인전도 지급받지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인종이다 보니까 그 본인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기타 등등 해서 아버지 죽을 뻔한 거 여러 번 봤거든. 그러니까 신변 보호에 대해서는 또 집착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인들이 맨날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술 처먹으러 바깥에 원정도 다니는데 그거 하면 뭐 하냐면 맨날 호의 서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군인들이 가서 호의 쓰는 게 대단한 일도 아니야. 안에서 술 처먹고 노는 거야. 그러면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바람이 오면 바람을 맞으며, 눈을 맞으며. 한다는 짓이 뭐냐면 술 처먹고 있는 거 호의해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월급도 안 나와. 왜 불만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모순 과정 속에서 터지는 사건이 1170년 정중부의 무신정변이에요. 됐죠? 그런데 실제로는 원래는 이 사건의 발달은 당시에 결룡행수 이의방이랑 그 다음에 이고와 같은 실제로 이제 보현을 해서 원래 1170년 무신정변을 일으키는 건 이 젊은 장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룡군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진 않는데 당시에 국왕의 호위무사야. 그런데 당시에 이의방이 34살이거든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무인이야. 하여튼 1대1로는 상대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대통령 경호실장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칼 하나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또 자기의 영역을 구축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순이 증폭되는 과정 속에서 이방 이고와 같은 젊은 장수들이 당시에 응양군의 상장군이자 그러니까 병부상서였던 정중부를 찾아가서 무신정변을 모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정변이 터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이방과 정중부의 갈등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 이방과 이고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젊은 장수들은 아니 문관들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정변 정말 이 더러운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사실은 단물은 중방에 있는 저 늙은 장수들이 다 빼먹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갈등이 증폭돼. 그런 과정 속에서 이방과 이고가 정중부에게 제거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중부가 최고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정중부는 어디서 정치하냐면 우리가 좀 전에 무신집권 정경인 채채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 무신집정자들이 항상 어디서 정치했는지를 알아두셔야 돼.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신집정기라는 상황 자체가 정상 정치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사에서 중소문화성이 가장 중요한 부처다. 군사와 관련된 문제는 중추원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배우잖아? 그럼 모든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런데 무신집권기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정상적 정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디서 정치하는지를 따로 봐야 돼. 되셨죠? 그래서 정중부 때는 어떻게 되냐면 중방이에요. 이게 원래 무인들의 합작이유거든요. 원래 중방회의의 원래 의장입니다. 자기 홈그라운드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해요. 이게 정중부야. 자, 두 번째 갑니다. 근데 정중부가 오래 못 가요. 청년장수 경대승이 등장하는데 이 고려사 인물사 열전을 보면 실제로 조선의 사가들이 무신집권기의 집정자 중에 역사적 기록이 가장 우호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경대승은 청년장수라는 타이틀을 많이 갖고 이제 많이 청년장수라고 표기가 되는데 당시의 나이가 27이에요. 그런데 정중부를 간신난적이라고 해서 죽이고 사실은 무신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야. 그런데 정중부는 아무래도 이제 경대승은 나이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 고려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개혁안들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있는 군인들과 갈등을 빚어.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대승에 대한 암살 시도가 계속 있어요. 경대승이 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 젊은 친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사병기구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게 이름이 도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를 지켜줄 그러니까 사병기구를 만든 거야. 군사기구.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 경대승이 병이 깊어져요. 그래서 아예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다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경대승은 도방에서 정치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신변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도방이 나중에 경대승 시기에 정치 기구화돼요. 자, 그러다가 30살이 채 안 돼서 30을 눈앞에 두고 2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로 경대승은 갑자기 죽어요. 됐죠? 이러면서 이제 권력의 공백 상태가 나타난 거죠. 이런 이제 공백기에 사실은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민이에요. 그런데 이민은 어부지리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위에 써놨죠, 제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민은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일이야. 이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집권기가 얼마나 사회 동요가 큰지, 소위 말해서 사회가 얼마나 혼란의 시대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천민이 최고 권력자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천민 최고 권력자가 사실 또 조금 더 나오긴 해요. 뭐 김준이나 이런 인물도 그렇긴 한데 어쨌건 최초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이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데 성이 있네. 고려시대 천민은 성이 없지 않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민에 대한 남은 기록을 보면 이민이 구척장신이었대. 근데 오늘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돼. 구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략 키가 한 260, 70m 아니 6, 70cm 되거든요. 2m 60에서 70 정도 되니까 이상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빵 크긴 컸나 봐. 그래서 남들 머리 위에 머리가 있는데 여기가 사형제거든. 그런데 이 사형제가 여러분 그런 거 있는데 집안에 물론 요새 먹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집안에 좀 씨라는 게 좀 있지 않나? 표현을 이상하게 했나? DNA?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집안에 가보면은 조금 아담하신 분들 집에 가면 좀 아담하신 분들이 많고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이 가끔씩 하나씩 끼긴 하는데 좀 이렇게 좀 키 큰 집에 가면 좀 사람들이 조금 기가 조금씩들 크고 좀 그런 거 있지 않나? 그런 거 있어. 그렇잖아요. 여기는 사형제가 다 그래. 기골이 장대하고 다 택견의 고수들이야. 그런데 이들이 그 엄청난 등발과 무술로 지구를 지킨 건 아니고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폭행, 절도, 방화, 강간이야. 이게 사형제가 하고 다니는 일이야. 그런데 얘들이 안 잡히는 거야. 왜냐하면 기골도 장대한다가 이게 또 택견의 고수야. 그래서 막 팡피퐁 하고 몇 바퀴 돌면 애들이 웬만한 애들 다 쓰러져. 그러니까 이게 잡지도 못해. 그래서 나중에 목에 붙은 현상금의 금액이 계속 높아졌는데 나중에 잡혀요. 그런데 지방간이 거의 사형에 준하는 이제 장형을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위에 형들이 다 맞아 죽은 거야. 장형 중에. 그런데 이민이 계속 장형을 당했는데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방간이 때리다 놀란 거야. 그래서 너 진짜 맷집 장난 아니다. 야, 너는 아직 명이 남았나 보다. 내가 너 살려줄게. 그리고 살려준 거야.
때리다 안 죽어서. 그래서 이제 이민이 이제 살아나고 나서 보니까 애가 괜찮은 거야. 왜? 일단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또 무술도 되잖아. 그러니까 야, 너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제 나 따라다녀라. 그래서 이 지방간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누구 눈에 띄었냐면 견룡행수 이방 눈에 띈 거야. 이게 또 인물 알아보잖아. 이방 죽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살아있을 때 얘기지. 그러니까 이방 눈에 띄었는데 이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머리 위에 머리가 떠다니니까 이게 눈에 띌 수밖에 없지. 그래서 딱 보니까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견룡행수 당대 최고의 무인이죠. 견룡행수 이방이 뭐라 그러냐면 지방간한테 야! 너 저 어디서 났어? 그 지방간 할 말이 없죠. 그 원래를 죽여야 되는데 계속 때렸는데 안 죽여서 데리고 다녀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야, 나 주라. 그래서 데리고 간 거야. 원래 고려시대 일반 평민들도 성씨를 갖게 되는 게 고려시대부터잖아요. 근데 천민은 성이 없어요. 성이 있죠. 이게 이방이 지어준 거야. 앞으로 늘 데리고 다녔어. 그래서 너는 내 동생이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은 이민은 이방 때문에 사실은 사실은 뭐 중방회의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같이 참여하다가 나중에 경대성이 죽으면서 어부지리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됐어. 그리고 중방에서 정치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이민의 출신 성분과 그 다음에 배경을 좀 잠깐 그 품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이 천생에다가 품행도 방정치 못한 자죠. 그런데 이런 자가 국가 최고 권력자야.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박살이 났겠죠. 자, 그래서 보다 못한 최충원, 최충수 형제가 야밤에 이민의 집을 급습해서 이민의 부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에 올라.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4대 62년간 최씨 무신 정권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최충원은요, 이 권력을 잡고 나면 처음에 이제 명종에게 봉사십조라는 개혁안을 내요. 그런데 이 봉사십조는 똑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시무십조라고도 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그 앞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까도 잠깐 하나 했는데 이 최씨 아저씨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개혁안을 숫자로 몇 조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 최치원은 시무 10조. 조금 전에 했는데 성종 때 최승로는 시무 28조. 그 다음 최충원은 시무 10조예요. 되셨죠? 그래서 개혁안을 제시하고 뭔가 좀 하는 척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권력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충원이 집권하고 나면 최충원에 대한 암살 시도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 있었겠죠. 왜냐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 그러니까 최충원도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다 최충원이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수비는 100번을 자르다 한 번 뚫리면 끝이잖아. 그런 게 원래 수비 아니야? 그래서 최고의 수비는 뭐야? 공격이지. 그래서 언제까지 막기만 해. 그래서 나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 이 반대 세력들을 미리 숙청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부서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교정도감이에요. 그래서 감찰부로 만드는 거야. 감찰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찰부에다가 최충원이 어떻게 하냐면 인사, 재정 모든 업무를 다 갖다 얹어요. 그래서 이 교정도감이 나중에 최고 집정부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경대승 때 만들었던 도방을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서 이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최씨 무신 정권의 뭐가 되는 거야? 군사 기반이 되는 거야. 군사 기반. 됐죠? 뭐와 함께? 삼별초와 함께.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충원 얘기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후예요. 자, 그 다음에 최후도 여기 방 많이 만들죠. 자, 최후는 뭐냐면 자기 집에다가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방에서 정치했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버지 최충원은 교정도감에서 정치하지. 근데 최후는 정방에서 정치해요. 그리고 이 정방이 모든 인사권을 다 장악한 기구야. 원래 여러분 인사가 만사잖아. 인사 잡고 있으면 다 잡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정방. 자, 그리고 나서 최후가 정치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근데 꼭 있잖아. 그 공부해보면 아시죠?
꼭 궁금한 건 밤에 생겨. 그렇지 않아? 이 반응은 뭐죠? 밤에 공부 안 하시는구나. 자, 다시.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러면 누구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려고 봤더니 애들이 자꾸 퇴근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야! 퇴근하지 마. 이해됐어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문신 수기 기구를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는 교대 근무로 해서 퇴근 안 해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문신 수기 기능이야. 됐어요? 그래서 뭐에 대비하는 거야? 고문, 자문에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Q&A 센터야. 됐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면 돼. 됐죠? 이게 뭐라고요? 정방, 서방이에요. 여러분, 무인들이 있잖아. 이거 되게 어울리지 않죠? 무인들이 밖에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무인들이 엄청 방을 좋아해. 그래서 무인들의 원래 상장군과 대장군, 2군 6기의 상장군과 대장군의 무인들의 합작기구 이름이 뭐야? 중방이야. 경대승이 따로 만들어 친분보를 위해서 따로 만들었던 게 뭐야? 도방이야. 최충원이 다시 만드는 게 뭐야? 도방이야. 그 다음 최후가 인사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했던 기구가 뭐야? 정방이야. 24시간 Q&A 센터, 문신 수기기구 이름이 뭐야? 서방이야. 그래서 이게 방이 계속 나와요. 됐죠? 네, 요거 구별하시고. 자, 그리고 최후 시기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몽고와의 대몽항쟁, 강화 천도 후 대몽항쟁이 시작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서 제가 그 무신집권기의 국왕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정중부의 무신정변이 터질 때 향락정치, 실정을 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이게 말 잘못 썼다. 자, 실정을 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명종, 신종, 강종, 희종, 고종 다 몰라도 돼. 시험에서는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최후가 대몽항쟁할 때 고려의 국왕이 누구냐면 고종이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기억하기 좋아. 저 좀 보세요.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왕의 묘 절대 그냥 붙이는 거 아니야. 봐봐요. 이거 어떤 왕이겠어? 고통의 국왕이야. 그래서 대모항쟁 40년이라니까. 조선에도 가면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조선 고종은 어떤 사람이겠어? 고난의 왕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아버지가 섭정하고, 커서는 자신의 부인 중전 민씨가 하고,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정권하는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열강의 침탈 속에서 엄청난 굴욕을 당한다고. 자기 눈앞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여러분 외교권 없는 나라라는 게 어디 있어? 실제로 조선의 국권 피탈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거든.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뺏기면서 거의 나라 잃은 사실은 임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이 와서 고종 앞에 와서 정말 난리를 쳐요. 네가 국왕이 맞냐?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를 얼마나 망신살이 뻗쳤는지를 아냐? 창피한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는 이 국왕을 막 밀치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1907년 굴욕적으로 사실은 그 친일파 대신들에 의해서 왕위에서 끌려 내려오는 사람이 고난의 왕 조선의 고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묘는 그냥 붙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모항쟁 40년 뭐라고? 고종이야.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신여권이 끝나는 게 뭐라고요? 개경환도라 그랬잖아. 아까 얘기했죠. 봐봐요. 그러면 무신이 끝나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개경환도를 하는 순간 그럼 우리는 뭐로 들어가는 거냐면 아까 이거 정리했던 거 기억하세요? 뭐로 들어가냐면 시기가 이게 원 간섭기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개경환도 아까 좀 전에 전체 정리할 때 했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용어를 쓸 때 단어를 그 시간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간에 맞춰서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몽항쟁이라고 말하는 거지. 어디 가서 대몽항쟁이라 그러지 대원항쟁이라는 건 없어. 몽고 간섭기라는 표현도 쓰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원간섭기야. 무슨 말인지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거 연도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들어요. 나 혼자 할 테니까. 잘 봐요. 태무진의 손자였던 쿠빌라이가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에다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래서 대원제국이라는 걸 세워. 대원제국을 세우는 게 1271년이야. 이런 거 연도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대몽항쟁은
개경환도는 1270이거든. 그래서 아까 제가 무진정배를 1170에서 1270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거의 같은 애야. 1년 차인데 실제로는 이게 몇 개월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무시.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항쟁을 할 때는 몽골이고 우리가 몽골한테 항복하고 들어갔을 때는 중국 대륙을 정복한 원이 등장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대원항쟁이라는 단어는 없어. 대몽이라 그러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원간 섞인 거야.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원나라가 등장하니까. 됐지? 자,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이 개경환도를 단행하는 국왕이 누구냐면 원종이에요. 됐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대모황제기의 시작, 고난의 왕이 고종이고 원나라를 너무나 사랑했던 원나라에 항복하는 국왕이 원종이야. 잠시 후에 마지막으로 원간섭기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얘기로 갈 거야. 원간섭기와 공민왕 갈 거거든요. 그 원간섭기의 국왕들의 개혁은 항상 반쪽짜리 개혁이야. 왜 그러냐면 이 원간섭기, 여러분 원간섭기에 가장 대표적인 친원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이들이 가장 친원파야. 개경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원종이 원나라와 결탁을 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0년간 고려의 왕은 왕이 아니라니까. 최충원 혼자 세운 왕만 4명이야. 무슨 왕이 왕이니? 무신이 왕이지. 고려 왕실은 이제 왕실을 정상 궤도로 만들겠다는 거야. 고려의 국왕은 국왕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본인의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를 끌어들여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대모황제의 주체인 무신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충자 들어가는 시대, 그 원간섭기의 가장 대표적인 친원파들은 사실은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야. 이해됐죠?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하시죠. 대모황쟁을 하는 고난의 왕 누구라고요? 고종. 그 다음, 자,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가는 개경환도하고 원나라에 항복하는 그 국왕 누구라고요? 원나라를 사랑했던 원종이야. 그리고 이 원종의 첫째 아들이 충렬이에요. 아버지를 닮아서 같이 원나라를 대빵 사랑해요. 됐죠? 이렇게 이어질 거야. 됐지? 오케이.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무신집정기에 자, 기본적인 흐름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의종, 고종, 원종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사회 동요 중에 여러 가지 반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 있잖아요.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여기도 결론이 뭐냐면 사실 이거 올해 나왔거든. 올해 이거 기출문제이기도 하거든. 그런데 어차피 결론은 시간이야. 이게 시험에 나와서 뭘 물어봤냐면 시간 순서 배치하라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순서는 이렇게 돼요. 정중부가 권력을 잡고 나면 동북병마사 김보당에 난 조이총에 난 공주명왕소에 난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외우면 변태야. 이렇게는 못 외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요 세 덩어리가 앞에고 경대승 때는 전조관동이 나는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민의 김삼유심의 난이 시험에 나와. 신라부흥운동. 그러니까 이민 시가 김삼유심의 난이구나. 그 다음에 최충원 시가 개경에서 일어나는 만적의 난이구나. 요 정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묶어만 놓으면 돼. 순서가 나왔을 때 배치만 할 수 있으면 돼. 되셨죠?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무신정권 다 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원간섭기와 자, 이제 충자왕과 공민왕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자, 마무리하고 문제, 제가 기출문제들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문제들로 대부분은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잠깐 드릴 테니까. 근데 이미 여러분 풀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한 내용으로 또 웬만큼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도사라든가 이런 아주 심한 내용만 좀 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들만 좀 가져왔는데, 그래서 요거 문제 풀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